2014년 5월 8일 중국 장쑤성 시저우 경찰서는 한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아침 6시쯤에 야채 시장 가서 야채 좀 살라고 나왔거든요. 얼마 가지도 않아가지고 집 근처 마을 입구 다리 밑 도랑에 뼈대만 남은 불에 탄 승합차가 한 대가 있대. 놀래가지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차 모양이 추락하면서 한 바퀴 구른 데다가 불까지 난 것 같더라고. 와, 놀래가지고 차 이곳저곳을 살펴보는데 운전석에 시꺼먼 뭔가가 있는 거야. 아무래도 그게 불에 탄 시신 같아가지고 놀래서 달려온 거예요. 가서 확인 좀 해봐요. 경찰 바로 현장으로 출동. 실제 해당 차 운전석에서 불에 탄 시신 한 구를 발견합니다. 이 시신 상태가요, 완전히 다 타 있었어요.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사람인지조차 알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하지만 신체에 생식기가 탔긴 했지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피해자는 남성이구나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나이와 신원은 알 수가 없는 상태. 경찰은 차량에서 불에 탄 벨트 버클과 핸드폰도 발견합니다. 차의 번호판도 얼추 확인이 가능했어요. 최초 신고한 마을 주민은요, 중요한 말도 해줍니다. 내가 전날 잠자리 들 때까지만 해도 차가 부딪히는 소리, 전복되는 소리, 차가 불에 타는 소리, 불빛조차도 못 봤는데 아침 6시에 나왔을 때 그때 처음 불에 탄 차를 발견한 거예요. 당시 자동차에는 잔열이 전혀 없었습니다. 경찰 추정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곤히 잠든 시간 사건이 발생했구나. 그래서 목격자도 이상함을 느낀 사람도 없는 거구나. 안타깝게도 사건 현장에 CCTV 없었고요. 사건이 발생한 다리는 폭이 2m에 불과. 다리 양쪽의 가드레일은 매우 짧았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실제 차가 전복된 다리 옆에 검은색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어요. 스키드마크 같은. 그러니까 저녁에 운전하면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인 거예요. 아, 저녁에 운전자가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이곳을 달리다가 길을 잘못 본 거죠. 운전 미숙으로 다리 밑으로 떨어졌네. 그러면서 차량 연료 탱크와 엔진이 폭발해 차에서 불이 났고 빠져나오지 못해 그대로 사망했네. 그런데 경찰의 이런 추론은 얼마 안 가 바로 뒤집힙니다. 뭐야? 사고 차량을 조사해보니까 차량 연료 탱크와 엔진이 멀쩡해. 일반적으로 자동차 화재는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합니다. 자연 발화 또는 방화. 교통사고로 인한 자연 발화인 경우 그러면 엔진과 연료 탱크가 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고난 승합차는 많이 타있긴 한데 엔진과 연료 탱크는 손상되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방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바로 생각이 되는 건 어딘가에서 살인마가 피해자를 죽인 거지. 그 후에 차 운전석에 태우고 바로 차를 다리 밑으로 밀어버린 거죠. 그 후에 불 지르고 도망간 거지. 교통사고인 척 위장하려고. 어쨌든 모든 사건의 실마리를 풀려면 피해자의 신원부터 알아야죠. 시신과 차량 번호판 바로 압수 조사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신이 아예 시꺼멓게 불탔잖아요. 그래서 몸에 있는 DNA도 거의 다 불탄 거예요. 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량 번호판 조사 들어갑니다. 이 차 누구 차냐? 43세 리우광준이라는 남자 차네. 이 남자 집에 아들이 둘이나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리주잉. 경찰은 등록된 주소에 따라 리우광준 집을 찾아갑니다. 역시나 아내가 하는 말. 남편이 3일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3일 전 일하러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나간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일 전인 5월 5일 남편이 나 일 다녀올게. 그 후 오후쯤에 아내가 리우 광준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거예요. 띠르링 띠르링 띠르링. 이게 끝입니다. 이때 전화 연결 안 된 거예요. 경찰은 바로 아내와 아이들을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휴대폰과 벨트 버클을 보자마자 막 울부짖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이 차 또한 우리 아버지 거라고. 자, 시신 신원 확인됐습니다. 리우광준이구나. 그렇다면 누가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
바로 니우강준의 사회적 배경과 최근 소재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해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해 초까지 단 몇 달 사이에 이 남자가 보험 몇 개를 가입한 거야? 여기서 뭔가 들어온 똥냄새가 스물스물 나죠. 불과 몇 달 만에 니우강준 4개의 보험사에 사고보험을 가입했네. 그 보상 금액만 150만 위안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150만 위안 하나로 3억이 넘어가요. 그가 가입한 4개의 보험 수익자는 당연히 모두 아내 리주잉. 즉 리우강준이 사고로 죽으면 아내 약 3억이 넘는 돈이 생기는 거예요. 와, 이 똥꾸렁네. 아내, 당신이 죽인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아내는 억울하다 말합니다.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평소 외근이 많아요. 자주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그만큼 교통사고 날 확률도 많고 그래서 직업 특성상 좀 더 드러났던 것 뿐이에요. 자, 아내 말만 들으면 이상할 거 없어요. 직업 특성상 보험 많이 들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테리어 사업을 몇 달 전에 시작했어? 인테리어 사업만 몇 년을 한 사람인데 왜 이제 와서 딱 사고 몇 달 전에 한 번에 4개를 가입한 건지. 너무 단기간에 여러 보험에 대량으로 가입했잖아.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 이런 문제로 경찰이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남편이 죽은 거 아니에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 별다르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 놀라지 않는 것 같은 너무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거죠. 오히려 경찰한테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사망했다는 증명서 그걸 좀 빨리 발급해 주시면 안 돼요? 빨리 이 사건을 좀 마무리 지어주세요. 에? 아이씨, 이거 아내가 남편 죽인 거 아니야. 보험살인 사건이네. 이때 중요한 소식이 날라옵니다. 부검이 끝난 거예요. 결과는 니우강준 시신 뒷머리에서 작은 머리카락 한 뭉치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이 뒷머리 쪽이 차 시트 쪽에 완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와 완전히 접촉하지 않아 이 머리카락 뭉치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고. 법의학자는 시신에서 나온 머리카락 길이가 6cm 이상 정도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즉 사망한 니우강준의 헤어스타일 최소 어깨 정도까진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니우강준 사진을 보니 그닥 머리가 길지 않은데 이 아내 또한 제 남편 평범한 그냥 인테리어 공입니다. 일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항상 짧은 머리만 해오던 남자예요. 사망 당시 니우강준 머리 짧았대요. 그런데 피해자 뒷머리에서 나온 머리는 깁니다. 이거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망한 사람이 니우강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은 시신에서 나온 머리카락 DNA 채취합니다. 그리고 니우강준 2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아들 DNA와 비교 들어갑니다. 봤더니 엄마야 아니야. 그럼 차 안에 있던 시신 누구야? 또한 부검인은 중요한 단서를 또 찾아냅니다. 시신 머리에 여러 군데 골절상이 있어요. 크고 작은 흉터가 머리 전체에 퍼져 있죠. 현장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자동차 사고로는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았다면 모를까. 니우강준의 벨트 버클과 그의 핸드폰이 차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그의 가족들 모두 피해자가 니우강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죠. 누군가 고의로 죽은 사람을 니우강준으로 보이게끔 위장한 거예요. 왜? 고액의 보험금 때문이 아닐까. 자, 여기까지 밝혀졌어요. 딱 드는 생각은 이 아내랑 남편 짜고 치는 거네. 누구 하나 죽이고 남편이 죽은 척 위장, 보험금 타먹으려고. 즉 이 아내도 한통 속이네. 아내가 보험금 수령하면 남편이 짜잔 나타나서 새로 신분 세탁, 새 3일 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는 부인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럼 니우강준이 아내한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혼자 이렇게 한 걸까?
경찰은 리우강준의 친지들과 실종 전 그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 바로 이상한 점 찾아내요. 단서가 된 건 리우강준의 마지막 통화. 후샤오웨이라는 남자와 통화를 했네. 여기서 후샤오웨이, 마을 보건소의 의사입니다. 리우강준, 왜 이 의사와 사건 전에 통화했을까? 이 후샤오웨이 왈. 자기한테 전화와서는 다짜고짜 저 마취제 좀 줄 수 있나요? 제가 살게요. 여러분, 마취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샤오웨이는 마취제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약물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건 전 리우강준 마취제를 사려고 했다? 왜? 와, 이거 똥꾸렁내가 난다.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우강준이라면 어디로 갈 것 같나요? 당연히 지금 사건이 발생한 이곳을 떴겠죠. 도망갔겠지. 그럼 도망은 뭐 걸어서 가나? 이 지역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갔을 테니 장거리 버스를 탔겠죠. 버스 신분증 확인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 5월 8일 불에 탄 차가 발견됐어요. 사건은 8일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5월 7일 밤부터 5월 8일 오전 5시 사이, 요 사이나 이 이후에 도망갔겠죠. 바로 경찰, 장거리 버스 정류장 CCTV 모두 확인합니다. 그 결과 역시나 우리 손바닥 아니지. 어딜 도망가? 5월 8일 오전 6시경 선글라스를 낀 이 남자가 리우강준입니다. 정저우행표를 사요. 그리고 10시 반에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쯤 정저우에 도착했네. 거기서 다시 바로 신장 우루무치라는 곳으로 가는 표를 삽니다. 경찰 바로 이곳으로 달려갔죠. 뒤져보는데 안 나와. 경찰은요, 아무래도 이 리우강준 이런 보험 사기를 치고 돈 받으면 이 우루무치에서 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마을 주민들 한 명 한 명 탐문 수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옛날 리우강준과 같은 마을에 살던 한 남자가 이 우루무치 마을로 이사, 목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성공했어. 목장 사업이 커져가지고 이 마을에서 유명인이 됐다고. 그러다 보니 새롭게 신장 우루무치에 이사 온 사람들이 많이 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도움 좀 받고 하려고. 여러분, 신장 우루무치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리우강준과 옛날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래요. 와, 이거 촉이 오죠? 역시나 이 목장 경영하는 부자 남자 집에서 리우강준 찾아냅니다. 그리고 리우강준 바로 자기 범죄 인정해요. 와, 이거 보험 사기 살인 사건이네. 아니, 그러면 그 죽어있던 사람은 누구야? 알고 보니 2012년 리우강준이 아내 몰래 친구 몇 명과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차린 거예요. 공동으로. 아내한테는 인테리어 한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사업 초기 시작할 때 망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나 떼돈 벌 줄 알았거든. 그런데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죠. 아내 몰래 이 사업한다고 10만 위안을 끌어다가 사업 초기 비용으로 썼는데 이걸 다 날린 거예요. 하나로 약 2천만 원대예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돈을 빌려 다시 사업을 시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10월 5일 그는 장건영이라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30만 위안 빌려요. 하나로 한 6천만 원 정도? 이자는 월 3%의 약정이자, 은행 이자율의 10배 이제 더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렇게 돈 빌려서 뭐하냐. 또 그놈의 정수기를 사요. 정수기 좀 놔주라고. 그거에서 망해놓고 또 하고 자빠졌어. 또 망합니다. 다 잃어요. 무슨 도박이야 뭐야. 이렇게 되면서 장건영에게 빌린 30만 위안 이거 갚아지겠습니까? 이자만 불어나서 1년 만에 6천이 1억이 넘어간 거예요. 이 돈을 빌려준 장건영 사채업자나 부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그 역시도 리우강준을 통해 재테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없는 돈을 마련해 준 거였어요.
빌려줬던 30만 위안 이거 현지 농촌 신용협동조합에서 빌린 거였습니다. 30만 위안 내가 여기서 빌려가지고 리우광준 줬어요. 이자가 높았잖아요. 나는 그 이자 먹으려고. 나는 지가 꼭 성공할 거라고 하니까 문제 없을 줄 알았지. 리우광준이 한다는 그 사업이 순전히 도박일 줄 알았겠어? 아니 리우광준이 돈을 못 갚으니 덩달아 장건영도 죽을 판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끼야 돈 갚아라. 날이 가면 갈수록 장건영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빚을 독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장건영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리우광준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보험 사기를 쳐야겠다. 이 사건에 아내와 아이들을 끌어들일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그냥 1차원 보험 사기로 돈 받으면 이걸로 빚 갚고 새 삶을 시작해야지. 끝. 그럼 그 죽은 사람은 누구냐고. 그게 누구냐면 정신질환이 있는 길거리 노숙자였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체격의 노숙자를 고른 거예요. 노숙자들은 애초부터 찾는 사람도 없고 실종돼도 뭐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 그래서 5월 7일 저녁 내가 고른 노숙자 저 사람 늘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저기 저 다리 밑에서 자고 있거든. 거기로 쓱 가서 자고 있는 그 노숙자 머리를 다짜고짜 막 벽돌로 막 내리친 거예요. 진짜 초고속으로. 그 후에 의식 잃은 그를 차에 태우고 자기 마을 사건 현장으로 갑니다. 자기 벨트를 풀어 노숙자 허리에 매어 그리고 자기 핸드폰도 거기에 놓고 노숙자를 운전석에 앉힌 뒤 차를 다리 밑 도랑으로 몹니다. 꽝! 그 후에 차에 불을 콱 붙인 거예요. 타라 빨리 타. 시신 확 다 타버려. 애매하게 타면 들킨다고. 얼굴 확 다 태워버려. 라고 기도하면서 실제 잡히고 나서 리우광준 이렇게 말했대요. 모든 거 다 저 혼자 한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관여하지 않았어요. 보험금 받아서 빚 갚을 생각뿐이었습니다. 빚 갚고 남은 돈 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떡하나요? 빚 갚고 남은 돈이 아닌 빚만 한아름 아내와 아이들에게 주게 생겼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그들에게 보험금 돈을 거의 다 주고 싶었다. 다정해 보이는 이 말 뒤에 무고한 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한 남자를 죽이고 그 생명값으로 받은 걸 내 가족들에게 기분 좋게 주고 싶었는데 라는 말이잖아요. 그 어떤 말보다 소름 돋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좀 난감한 게 시신이 완전히 다 타버렸다고 했잖아요. 피해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거기다 살인사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장건영과 리우광준도 해결해야 될 돈 문제가 있잖아요. 차입금 분쟁. 이게 또 재판이 들어가고 여튼 그가 체포되고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리우광준이 사망을 했대요. 이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조사해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몇 년형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사망해버리면서 어영부영 끝난 것 같더라고요. 만약 리우광준이 사망하지 않고 재판까지 모두 이어졌다면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을 거라고. 사람이 욕망에 뒤덮여버리면 양심은 불법적인 일을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다신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보험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